네, 안녕하세요. 강병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좀 새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20년 가까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20년 3월에 분당 서현역에 기업했습니다. 제 법률사무소 이름이 이제 강변입니다. 강변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냇가, 물가 그런 의미로 이제 강변입니다. 기독 변호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이제 희망 사항으로 지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친구들이 저를 강변 이렇게 부릅니다. 강 변호사를 줄여서 강변, 김 변호사는 김변. 그래서 이제 강변이고요. 또 의뢰를 위해서 강하게 변론해 드리겠다. 그래서 또 강변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대학교 때는 내비게이터에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는 장로교 합신교단인 강변교회에서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로 또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토지 보상 그리고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상속은 처음입니다라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을 출간했고 지난달에 이제 2세가 발행이 됐습니다. 만화를 이용해서 상속을 쉽게 설명한 책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대한 좀 재미있는 교양 강의를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올 때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반려견에게 물려주겠다. 이제 그리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만약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언을 했다면 유효할까요? 내 전 재산을 자식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려견에게 다 주기로 그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가능할까요?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동물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건 생겼냐면은 반려견에게 유산을 이렇게 상속하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어떤 신탁 상품이 생겼냐면은 반려견을 잘 돌봐달라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재산을 주는 그런 신탁 상품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잘 돌봐주는 조건으로 유언을 하고 그걸 이제 변호사 같은 신탁 감독인이 이제 그거를 잘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최근에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만이 권리 의무의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누가 사람일까요? 누가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이걸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연인. 근데 법에 의해서 이제 또 사람이 된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뭐 이런 거 있죠? 주식회사, 재단법인,
이런 것들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민법, 그러니까 상속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민법인데요. 우리 민법에는 상속은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의 한정에서 이루어지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유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주겠다. 내가 이제 대학에다 주겠다. 뭐 NGO에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상속은 못 받지만 유언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자,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되는 그 주체 중에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우리 법적으로는 아직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하진 않아요. 우리 법상은 태아는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받을 수 없고 법인은 유언을 받을 수가 있고요.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을 누가 어떻게 받는지, 그걸 제가 잠깐 칠판에다가 판서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이. 그분의 이제 가계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B는 A의 아내입니다. 아내. C와 D는 A의 자녀들입니다. 이 F는 A의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리고 GH는 A의 형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을 두고 있는 A가 사망을 하면요. A의 그 재산을 이제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느냐 이건데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BCD. 잘하시네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상속 강의를 전국에서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맞추시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자, 우리 민법은 1순위 상속일을 직계 비속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직계 비속은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이야기합니다. 자녀, 뭐 손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말해요. 이게 1순위 상속이네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죠. C와 D가 상속을 받게 되고요. 배우자인 B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C가 1개를 받으면요, D는 몇 개를 받을까요? 1개를 받겠죠. B는요? 1.5. 이것까지 맞추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상당하시네, 실력들이.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5할.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총 3.5 중에서 1.5죠. 그죠? 다 합치면 3.5 중에 그중에 1.5잖아요. 20 곱하면 어떻게 돼요? 7분의 3이 되죠. 여기는 7분의 2씩. 그렇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들은 7분의 2씩.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우죠? 이렇게. 요거. 자, 이 배우자의 상속분이 5할만 가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면 모르지만 뭐 3명, 4명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쭉 나눠야 되니까 여기는 5할만 가산이 되니까 배우자의 몫이 너무 작다라는 비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은 요즘 거의 반 주잖아요. 그죠? 근데 상속은 반을 받는 게 아니고 쫙 나눠 가져요. 나눠 갖고 거기에 5할만 가산이 되니까 이혼할 때 받는 몫에 비해서 상속 받을 때의 몫이 너무 작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그 입법 내를 이제 비교해 봐도 적어도 반은 보장해 주는 데가 많아요. 무조건 반은 배우자 몫으로 주고 나머지를 이제 자녀들에게.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정하자는 주장은 계속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똑같이 이제 상속받는 게 당연하지만은 사실 그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예전에 조선시대는 누가 상속받았을까요? 장남이 상속을 받았죠. 그게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1960년까지 그랬습니다. 1960년까지 장남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딸들도 이제 상속을 받게 되긴 했는데 장남은 좀 더 줬고 딸은 반만 주고 시집간 딸은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출가인이라고 하잖아요. 4분의 1만 주고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이 되면서 이제는 평등하게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다 똑같고 배우자만 1.5를 주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 배우자가요, 베트남에서 왔다. 베트남이다. 국적이. 필리핀이다. 그래서 어떻게 상속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네. 귀환 아직 안 했어요. 베트남 국적이에요. 귀환 안 했어요. 귀환을 했으면 한국 국적이 됐겠죠? 네. 베트남 국적인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한국에 왔겠죠? 네, 그 이민비자를 받고 왔겠죠? 네. 네, 줘야죠. 네, 배우자면 줘야죠.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네, 국적을 묻지 않고 상속을 시켜줘요. 자, 만약에 요 B가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다, 이게. 부부긴 한데, 사실상은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상속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이게 사실 사실혼 배우자는요, 거의 부부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부부에 준해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듯이 사실혼이 이렇게 이제 해소가 돼서 이렇게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못 받아요. 상속은 못 받아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사느냐, 그냥 사실혼으로 사느냐, 가장 큰 차이가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이 남자분이 아침에 테니스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내분이 뭘 했냐면은 소송을 했어요. 어떤 소송을 했냐면 재산을 분할해달라. 사실혼 관계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분할해달라. 재산 반 다 달라. 그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속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냥 무의식 상태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자식들이 반을 그분에게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혼이라는 건 이혼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원하면 나 그만 살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를 밝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줘라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상속을 안 하는 게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 외국의 입법례를 봐도 일정한 또 상속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자녀가요 양자이면 어떨까요? 상속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한 양자면 상속받을까요? 네, 입양을 했으면 자식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그 LG그룹의 그 구본무 회장이 이제 그 2조 5천억 원의 이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그 구광모 회장이 2조 원을 상속받았죠. 그리고 배우자와 딸들이 5천억 정도를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분쟁이 생겼죠, 최근에. 그런데 그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회장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구본무 회장의 친아들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희성그룹의 그 회장의 아들을요, 동생 아들이 조카죠. 조카를 양자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상속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광모 회장은요, 그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아버지는 친아버지고 양아버지는 양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호적에도 다 돼 있습니다. 호적에는 자녀로도 돼 있고요, 양자로도 돼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양자 중에 친양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친양자. 친양자는 어떤 거냐면은, 자 보세요. A와 B가 결혼해서 C를 낳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요 B가 D랑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B의 친아들인 것처럼 입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양자가 아니라. 그냥 양자면은 원래 성을 어떻게 씁니까? 원래 아버지의 성을 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관계가 안 끊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친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싫다 이거야. 그런 거 싫고 아예 여기가 친아버지인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친양자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 바뀝니다. 성도 바뀌고 요 둘의 인연은 아예 끊어져 버려요. 상속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성년자일 때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친양자의 경우에 는 상속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친부로부터 상속을 못 받지만 일반적인 양자의 경우에는 양쪽 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A에게 이렇게 이제 그 직계 비속이 상속을 받는다고 했는데 직계 비속이 이렇게 자녀도 있고 만약에 손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어요. 그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직계비속이 이렇게 여럿일 때는요,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CD 자녀들 A하고 몇 촌인가요? 촌수가 몇 촌이에요? 1촌이죠, 1촌. 요 손주들은 A하고 몇 촌인가요? 2촌이죠, 두 세대니까요. 따라서 가까운 1촌들이 상속을 받아요.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자녀들이 없으면 손주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A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없다 이거야. 자, A의 가족이 이렇습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이래요. 자, A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상속받을까요, 이때는요? 자,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받겠죠? 그 다음에 누가 받을까요? 부모님이 받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순위 상속인은요, 존속이다. 직계 존속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직계 존속이 이순위 상속인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자, 아버지가 하나를 받으면 어머니는 몇 개를 받을까요? 하나를 받죠. 배우자는요? 1.5. 그러니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가족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누가 상속받을까요? 자,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받겠죠? 자, 형제 자매는 상속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못 받습니다. 이때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네. 그러니까 형제만 해도 반계죠, 반계. 직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배우자가 다 상속을 받습니다. 자, 배우자가 없으면 누가 받을까요? 자, 이때는 형제 자매가 받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받고요. 형제 자매들도 없으면 누가 받을까요? 자, 여러분 형제 자매는 몇 촌이었어요? 2촌이었죠, 2촌. 자, 2촌 다음은 몇 촌인가요? 3촌들이 받습니다. 3촌들. 네. 자, 여러분에게 3촌은 누가 있습니까? 뭐 큰아버지 몇 촌인가요? 3촌이죠. 작은아버지요. 3촌. 고모 3촌. 이모 3촌. 뭐 이런 조카 이런 3촌들이 다 같이 상속을 받아요. 작은 어머니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작은 어머니는 혈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3촌인 혈족들이 받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는 못 받아요. 뭐 이모부, 고모부도 못 받죠. 그래서 3촌들이 받고 3촌도 없으면 누가 받을까요? 4촌들이 받습니다. 4촌. 네. 친사촌뿐만 아니라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뿐만 아니라 사촌 관계에 있는 모든 친척들이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사촌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촌도 하면 5촌이긴 해요. 네, 5촌. 예. 근데 5촌으로는 안 갑니다. 5촌으로는요. 그럼 누가 가세요? 국가가 갔습니다. 국가. 예, 국가가. 예. 4촌까지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촌까지 상속이 된다 이거. A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5촌이 자 상속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약간 슬픈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뜻밖의 이제 횡재. 네, 그걸 이제 상속법에서는 웃는 상속인이라고 해요. 웃는 상속인. 웃는 상속인.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4촌까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90년까지는요, 8촌까지였어요, 상속이. 8촌까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 먼 친척들도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척 간의 결속이 이제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현대로 가면서, 이제는 이제 4촌까지만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요즘은 4촌 거를 상속받아도, 뭐 좋을지 몰라요. 웃는 상속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형제 자매까지만 상속받는 것으로 바꾸자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요, 4촌까지만 상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A에게 가족으로 요 B가 있는데요. 할아버지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C, 손자가 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쉽겠군요.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자, 가족으로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손자가 있어요. 자, A가 돌아가셨다, 이거야. 그럼 누가 상속받을까요? 아버지가 받습니까? 손자가 받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민법에 1순위 상속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직계 비속이라고 돼 있죠, 비속. 그러니까 이게 손자가 받는 거예요, 손자가. 손자가. 사실 촌수는 아버지가 더 가깝죠. 아버지는 몇 촌입니까? 1촌이죠. 손자는요? 2촌이죠. 근데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그렇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손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요. 자, A가 B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이혼을 하고 C랑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를 낳았어요. 자, A가 돌아가시면은 누가 상속받을까요? 자, B는 누구예요? B는요. 전처죠. 전처는 상속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혼했어요. 네. 그래, 애정이 좀 있잖아요. 얘도. 네. 여기 못 받죠. 친척이 아니. 이혼하면 끝이죠. 이혼한 남이 됐죠. 자, C는 상속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혼인신고를 했으면 배우자가 됐으니까 상속받습니다. 자, D는요.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받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D가요. 만약에 C가 데리고 온 아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A의 친아들이 아니고 C가 데리고 온 의붓 아들이다. 그러면 이 D는 상속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D는요, A의 자녀는 아니에요. C의 자녀죠. C의 자녀인 것이지 A의 자녀는 아닙니다. 요 D가 만약에 A가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해서 자녀로 양자가 되면 그때는 받습니다. 상속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양자를 하면 성은 안 바뀌어요. 근데 친양자를 하면 성이 바뀝니다. 네,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양자를 할지 친양자를 할지요. 근데 친양자를 하려면 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까다롭습니다. 친양자는요. 네? 친부가 안 계시면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친부가 양육비도 안 보내고 아무 아버지로서 의무도 안 하면서 친양자에 대해서 그냥 반대만 한다. 그러면 법원의 재판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친양자를 삼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A가요, 이렇게 B랑 결혼을 이렇게 했다 이거요.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C, D 이렇게 있는데, 자, 요 A가 이렇게 먼저 사망을 했어요. 먼저 사망을 하고 이렇게 C가 나중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 B는 어때요?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대로라면 C의 자녀인 A가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요 A를 대신해서 요 B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이거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조선시대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상속제도인데요. 왜 이런 상속제도가 이제 조선시대에 인정이 됐냐면은, 이렇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그때 조선시대 여성들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집에서 평생을 시부모를 복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남편 사별 이후에 시부모를 복양한 은덕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 며느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게 대습상속이라는 겁니다. 대습상속. 자, 그러니까 대습상속은 누가 받은 거예요? A가 돌아가셨을 때, C가 돌아가셨을 때 C에 누가 받은 겁니까? 며느리가 받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며느리들만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며느리가 시부모를 복양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인정된 상속이었지 사위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사위가 평생 장인 장모를 복양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만 인정된 상속이었어요.
봤죠. 당연히 봤죠. 예, 봤는데, 예, 요 A를 대신해서 B가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이 처음 제정된 게 1960년입니다. 예, 그때 이제 민법이 처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1960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요 대습 상속을요, 며느리만 받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에게 유리한 규정이 많았을까요? 남자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호주제였죠. 호주제. 예. 그게 이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잖아요. 호주제가요.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 온 역사는 남녀 평등의 역사예요. 왜 남자에게만 이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남자에게는 불리하게, 여자에게는 유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법이 개정되어 왔는데 딱 한 번 남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적이 있었어요. 1990년인데요. 1990년에 왜 며느리만 대습상속 인정되느냐? 이것도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이 1990년 민법 개정 때 처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이 개정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대한항공 칼 여객기가 괌 아십니까? 괌? 예, 괌 근처 비행장 근처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아주 큰 그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탑승했다 돌아가신 분 중에 상호 신용금고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재산이 1,000억이 넘는 굉장한 이제 재력가였는데 그분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느냐.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그게 97년쯤이었을까요? 뭐 그때쯤 있었던 유명한 이제 사고였는데 그때 이제 누가 이제 법적 분쟁을 했냐면은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 7남매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고 돌아가신 분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4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위가 이겼습니다. 사위가 1,000억 원을 상속받았어요. 자, 그 사건을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회장님 이제 A라는 회장님인데, 상호 신용금고 회장님인데, 원래는 이제 연탄공장 사장이었어요. 인천에 이제 제일연탄이라고, 그 연탄공장을 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버신 분인데, 그분의 가족으로는요,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있었고, 이렇게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었고요. 딸도 결혼해서 이렇게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주들이 있었어요. 외손주도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A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7남매가 이제 있었고, 7남매. 자, A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누가 상속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1순위 상속이 누구라 그랬어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라 그랬죠. 직계 비속 중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누구요? C, D, B. 그죠? 아들, 딸, 아내. 이렇게 얼마씩요? 1대 1대 1.5. 이렇게 상속을 받았겠죠. 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6월 달이었는데요.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좀 땡겨서 다 같이 이제 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아내, 딸, 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친손주, 외손주까지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죽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누가 가장 먼저 죽었느냐? 그 다음, 그 순서가 밝혀지면 상속인을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누가 먼저 죽고 다음에 죽었는지를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동시 사망으로 추정을 해요. 동시 사망.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요 같이 돌아가신 분들끼리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요, 이제 칠남매들도 이제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상속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요 칠남매의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 1순위 상속인이 누구냐, 이게. 직계 비속과 배우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 없죠. 아무도 없단 말이죠. 다 같이 죽었으니까요. 사위는 직계 비속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는 그냥 인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은 없어요. 2순위 상속인 누굽니까? 직계 존속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자매다. 이게. 우리가 상속인이다. 이게 칠남매 주장의 요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사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자, 봐라. 어떻게 동시에 죽었겠냐 이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분명히 누군가 죽고 0.00001초라도 차이를 두고 죽었을 거다 말이지. 오히려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중요한 건 요 A하고 D. 요 둘의 죽음의 선우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A가 먼저 죽었어요. A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D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D에게 상속이 되죠. D가 죽었으니까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죠. 이게 아무리 짧아도 관계없어요. 착착 이렇게 순식간에 상속이 착착 이동이 되는 거죠. 착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속이 된다 이게. 자, D가 죽고 A가 죽었으면요. D가 먼저 죽고 A가 죽었으면요. 그러면 대습상속이 됐잖아요. 봐라, 내가 대습상속을 받는다 이거.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 다 사위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누군가 먼저 죽었다 말이죠. 누군가 먼저 죽었다. 누가 먼저 죽든 이 사위가 상속받는 게 맞다면은 사위가 상속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 예, 그래서 법에는 여기가 딸이 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경우에 대습상속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죽은 경우까지도 대습상속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예,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때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 사위가 이제 좀 어떤 부담이 좀 됐는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재산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의사였습니다, 의사. 한양대학교 병원에 이제 의사였는데 나는 재산에 큰 욕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유산을 차지하면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까지 그런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1,00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1,000억은 아니고요. 상속세로 500억이 나갔어요. 상속세 500억 나가고 500억을 이제 받았는데 그래도 500억은 더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건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어도 이제 1,000억 이상은 아마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어땠을까요? 이분이 전액 사회에 기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제 어느 날 MBC 뉴스후라는 예전에 탐사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이거를 보도를 했냐면은 한때 대기업 총수들이요 재판만 받으면 이제 형사 이제 구속이 되고 하면은 이제 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사회 출연 약속을 막 했어요. 1,000억을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 정몽구 회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은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딱 보도를 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고 재혼해가지고 재혼해서 병원 새로 개업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7남매에게 얼마 주겠다는 약속을 했나 봐요. 말로. 불리한 걸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이가. 근데 그 약속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앞에서 7남매가 막 피켓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방송에 막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야, 참. 그게 사회에 출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대상을 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몰라요. 증여 계약을 했으면 모르는데 말로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네. 네. 어떤 거래요? 네. 아, 예,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물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양심이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요,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제 누가 상속인이 이제 되는지 이제 살펴봤어요. 자, 1순위 상속인이 누구였습니까? 직계비속. 자녀들이 이제 가장 상속을 이제 먼저 받는 그런 친척이죠. 자, 그런데 그 자녀가 불효자예요. 불효자. 불효 막심합니다.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효를 심하게 하는데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런 사람에겐 절대 상속을 못 해준다라고 상속 결격자를 정해놨어요. 근데 상속 결격자에 정해져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계 존속이나, 그 다음에 그 피상속인이라고 해. 그 상속 이제 하려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거나, 살인 미수에 그치거나 또는 이게 상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런 경우에 결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나 그러니까 유언 처리를 방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속 결격자로 규정해 놨어요. 자, 그러니까 불효자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효자도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안심이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렇게 상속 결격자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뭐 살인하거나 살인 미수, 그다음에 상해치사 이런 경우면 그 상속 결격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2019년에 여러분 가수 구하라 아세요? 가수 구하라. 네. 자, 이 A, B가 결혼해서 C, D, 아들, 딸, 여기가 이제 구하라입니다. 아들, 딸. 이렇게 낳았는데, 여기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요 친모는요,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교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구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어요. 그죠? 누가 상속이네요? 누가 상속이네요? 자, D에 1순위 상속인 누구라 그랬어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구하라는. 그러니까 2순위 상속이 누구예요?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A, B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씩요? 반씩이죠. 2분의 1씩. 2분의 1씩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맞냐? 어려서 이혼해가지고 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친모가 상속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를 이제 요 구하라의 오빠가 인터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입법청원, 구하라법이라고 해서요. 입법청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못 받게 해라, 여기는. 친모는 상속 못 받게 해달라. 그 법이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구하라법에. 네? 구하라법은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친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속 받았어요. 상속 받았는데 원래는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여도가 이 아버지에게 20%가 있다. 이 구하라 재산 형성에 20%의 기여도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80%를 40%씩 나눴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6이 갔고요. 어머니에게 4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서 양육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응? 너가 엄마로서 양육을 안 했으니까 양육비 내놔라 라고 소송을 해서 그것도 인정이 됐어요. 그 정도만 된 거예요. 그 정도만.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논의가 많아요. 과연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이 부모가 나중에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받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통과된 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어떻게 됐냐면요, 공무원 이제 순직에서 공무원이, 그래서 이제 연금이 나와요. 재연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이혼해가지고 양육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한쪽 부모가 그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당하다. 예,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최근에 이제 어떤 여성 공무원이 이제 순직했어요. 예, 순직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이제 외상으로 스트레스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소방 공무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연금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반씩 나갔는데, 사실 그 어머니는 이 공무원이 1살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의 제기를 해서 반반 나가던 공무원 연금이 85대 15% 이렇게 나가는 걸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그 구하라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일반적인 상속에서는요, 그 구하라법은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 결격자 인지 문제되는 것 중에요. 어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요 A가 B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데요. A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B가 임신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B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했어요. 자, A의 재산을 B가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상속 결격자 중에서 상속 동순위, 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그러면 상속 결격자가 됐죠. 낙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때요? 상속에 있어서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요 A가 사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라고 그랬잖아요. 직계 비속에 있는 거죠. 태아도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태아하고 B가 동순위예요. 근데 그걸 살해해버렸다 이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근데 살해로는 안 치는데 우리 민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속에 있어서는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상속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태아지만 상속을 받거든요. 태아지만. 그래서 여기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상속을 못 받았어요. 상속 결격자다라고 해서요. C와 D만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낙태죄는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낙태죄가 있어요? 없어요? 낙태라면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낙태, 동성애, 이런 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대선 때마다 진보, 보수에 이제 아주 첨예하게 다퉈지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나라의 낙태죄는요,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회적 합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요. 느닷없이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무조건 위반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취지냐면은 아주 뱃속에 임신 2주, 3주, 4주 아직 그 형체도 갖기 전에 그때는 그 여성의 선택권, 자율 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이 돼야 되지만 아주 임신 초기에는 그 여성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관계없이 모든 걸 다 그런 구분도 없이 무조건 처벌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2019년에 이제 결정이 나면서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만들어라, 개정해라. 그래서 임신 20주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합리적인 그 규정을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법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으니까 그냥 자동 폐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낙태죄는 현재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낙태했다고 여기 상속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근데 이 판례는 이제는 조금은 약간은 모순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하고는 약간 모순이 생긴 상태인데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몰라 지금은. 낙태한 여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예, 그런 용기 있는 어떤 여성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판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낙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죠. 죄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제거한다. 자, 그런데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형벌로 처벌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독교인들의 더 진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상속권이 있는데 상속권이 침해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상속권이 있는데 내가 침해됐다 이거야. 상속권을 회복해달라 라는 상속 회복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상황, 어떤 게 가장 특수할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남북 분단이라는 게 가장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자, 실제로 이 상속과 관련해서도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 분단 이전에요. 그러니까 6.25 이전에 북에서 평안도 쪽에서 의사를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났죠. 1.4 때 이제 월남을 했어요. 월남을 했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오지 못했고 큰 딸만 데리고 왔어요. 배우자랑 아내랑 다른 자녀들은 놔두고 큰 딸만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또 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의사로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이제 누가 받게 될까요, 여러분? 남아래 있는 배우자랑 자녀들이 상속받는 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 큰딸, 남아래 같이 내려온 큰딸이 받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북한에 아직 자녀가 3명이 살아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북한에 있는 자녀들은 상속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우리의 법이 북한에도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네, 통하고 있는 건데 다만 북한의 어떤 정권, 괴뢰 정권 때문에 그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만 못 되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돌아가신 의사분의 재산을요, 남한에 있는 분들끼리 그냥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큰딸이 불만을 제기했죠. 큰딸을 제기하면서 북에 내 동생이 3명이 있는데 그 목을 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반반 되잖아요. 그죠? 반반. 그러니까 첫 부인의 자녀들 몫이 반, 둘째 부인의 자녀의 몫이 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요, 수소문을 해서 북에 있는 3명의 자녀가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위임장을 딱 써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 큰딸 쪽이 이겼죠. 북에 있는 자녀도 상속받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은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이었습니까? 누가요? 정권 남한에서 그 당시 판결을 할 당시에 정권은
당은 그게 2012년 정도의 판결이에요. 2012년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 좋다 이거야. 응? 북한의 자녀들도 엄연히 자녀고 상속받는 게 맞다 이거야. 근데 그 재산이 몇백억이 만약에 북한으로 가면 이 문제가 심각하죠. 응?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 막 만들 거 아니에요. 미사일 만들고 뭐 핵무기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법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부랴부랴 상속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이거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재산을 북으로는 못 가져간다.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재산 관리인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북에서 내려올 때까지.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법 이름이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네.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소송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 소송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상속 재산이 북으로 넘어가는 거, 이제 이거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이겼지만요.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신 분들이 북한의 땅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셨으면은 그 나중에 통일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에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그 자네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끝나고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어쨌든 북에서 소송을 걸어서는 이겨봐야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실제 탈북을 하는 거예요. 탈북을 해서요. 자, 실제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자, A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실제 이제 자녀가 이제 B, C, D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북에 있는 자녀예요. 그리고 CD는 남한에 한국에 있는 이제 자녀들이죠. 자, 그리고 요 A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90년대에 요 CD가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 B가요, 2020년에 탈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야, 나도 자녀다, 이거야. 3분의 1씩 나눠야 되는데 니들 둘이 다 가졌으니까 내 몫을 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에 와서 2022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자, 여러분,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상속이 침해가 됐다. 내 상속권이 침해가 됐다. 이거는 내가 침해된 걸 안 때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침해가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근데 90년도에 침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 CD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벌써 10년은 뭐야, 이게 벌써. 30년이 넘었다, 30년. 이거는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까 부적법한 소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요 B는요, 야, 내가 북에서 뭘 할 수 있었겠냐, 이게. 북에서 뭘 할 수 있었겠냐. 2020년에 왔다, 나는.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내 청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 자, 대법원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응? 여기가 이겼습니다, 여기가. 10년 지났다, 이거. 10년 지났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법원 판례는 약간, 아니,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요구하냐, 이거. 북에서 어떻게 소송 제기하는 걸 요구할 수 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요. 약간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겠죠. 약간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거를 인정을 하면 탈북이 막 밀물듯이 말이죠. 상속, 제에서 뭐, 공산당에서 정보를 준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통일에 대한 이제 그런 준비들이 이런 법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속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그거 외에도 아직도 많은 법률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상속인이 누가 되느냐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5남매입니다. 5남매. 5남매 중에 제일 이제 막내예요. 위에 형이 둘이 있고 누나가 둘이 이제 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 다 살아 계세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법률적으로는 상속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는 5남매가 똑같이, 그죠? 5분의 1씩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청주에 무슨 뭐 주택 하나 있습니다. 한 1, 2억 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그걸 5분의 1씩 나눠 가지면 얼마 안 되죠, 정말. 근데 그거를 큰형이 다 갖는 걸로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는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권리를 줬다 하더라도요, 상속인들이 원하면 한 명에게 다 줘도 돼요. 한 명은 이거 갖고 한 명은 이거 갖고 이렇게 나눠도 돼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효입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배려, 양보, 이게 정말 좋아요. 제가 상속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약간의 이익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불행해져요. 형제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형제들 싸우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상속 분쟁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있어요. 첩의 자녀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주로 그런 경우에 분쟁이 많았는데 요즘은 돈합해서 형제 간의 의리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서 오늘 특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법만 얘기하면 좀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롯에게 한 말입니다. 조카 롯에게. 양떼가 이제 점차 불어나서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가지게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계산해서 청구하지 않았죠.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박영선 목사님의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자기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의 것에 애착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 자기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그런 걸 기억할 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상속에 있어서도요. 저는 뭐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을 주로 만나요. 이런 양보, 배려 이런 거 잘 안 되는 분들, 끝까지 가보자, 법대로 가자 이런 분들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랬었냐면은 어떤 이제 그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지는 않았고요. 원래 그 남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여성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고 집이 하나 있었어요.
상속은 누가 받을까요? 상속은요. 자, 이분의 가족은 누가 있냐면, 이 여성분의 가족은 누가 있냐면, 전 남편의 자녀들,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혼한 남편의 자식의 자녀는 아니에요. 예, 재혼한 남편의 자녀가 1명 있어요. 자, 그러면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다들 근데 입양은 안 했어요. 예. 예, 입양을 안 했으니까, 예, 상속순 전 남편의 자녀 3명만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됐는데,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속 등기를 해줬어요.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을 재혼한 남편의 자녀에게 주는 거를 증여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다 크리스찬이었고, 재혼한 남편의 자녀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런 거는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성경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인 중에 1명이 채무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봐야 채권자에게 이제 집행이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안 받잖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요? 이거는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예요. 너가 상속을 받았으면 그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이 있었을 텐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재산을 안 받은 거는 채권자를 해하는 면탈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사형의 취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을 취소하고 원래 목대로 받아라 이렇게 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뭘 해야 돼요?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요.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취소를 못해요, 채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들이 나눠 갖죠. 여긴 포기했으니까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만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근데 상속 포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법을 알아야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의가 안 되면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으로 가서 심판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판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정 상속분을 가지고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받은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미리. 응?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큰아들에게 미리 준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10억짜리를 미리 줬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작은 아들이 1명 더 있거든요. 근데 남은 재산이 10억밖에 없어. 그러면 그 10억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5억씩 나눠 가질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이 다 가질까요? 미리 준 거는 합산을 해야 돼요. 10억을 미리 줬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은 미리 준 거는 지금 남아있는 10억하고 합산을 합니다.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씩.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 아들은 10억인데 이미 받았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작은 애들에게 10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 분할이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다퉈주는 게 미리 받았다, 안 받았다. 미리 받았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미리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30년 전에, 뭐 그냥 조만한 땅, 한 1,000만 원짜리 줬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10억이 됐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10억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시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뭐 이제 받은 게 많아지는 거죠.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제 주게 되는.
유언을 해도요. 유언을 해도 만약에요. 아버지가 20억의 재산이 있는데 10억을 큰아들에게 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10억 원은 작은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유언받은 걸로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큰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어찌 보면은 형평이 평등하게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실제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몰래 줘가지고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면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 아버지의 금융 거래를 쫙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것도 다 해서 증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서 그걸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준 거가 증여로 미리 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여도 미리 준 거는 다 고려를 해요. 그런데 그 상속인에게 준 거만 그러면 상속인에게. 만약에 교회에다가 기부했잖아요. 그거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만 했으면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거 1년 전에만 증여하고 돌아가셨다. 그거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자녀 중에 한 명에게 미리 준 거는요. 30년 전에 줬든 10년 전에 줬든 묻지 않고 그거는 다 고려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아니 뭐 증여세를 낸 것도 네. 아무 소용이 없네요. 상속세 증여세하고는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뭐 이게 특별 수익이 되느냐. 그리고 좀 뒤에 보면 유류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고려하게 돼 있어요. 다 고려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언 있잖아요. 유언. 유언은요 자유예요. 유언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유언하느냐는 내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꼭 줄 필요 없어요. 자녀 아닌 사람에게 유언하는 것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유언의 방식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방식대로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자, 유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언에는 방식이 5가지가 정해져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자필입니다. 자필증서. 그 다음에 공정증서예요.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해요. 자, 자필증서는요. 자, 자필로 유언의 전문, 그 다음에 유언의 연월일, 그 다음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날인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해져요. 이해되시나요? 전문을 써야 돼요. 전문. 유언 전문을 써요. 연월일을 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일을 안 썼어요. 2023년 5월까지 썼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성명을 쓰고요. 주소도 제대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무효입니다. 제대로 써야죠. 제대로. 네. 이사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미리 써놨는데 네. 네. 그럼 옛날 한 달 전에 주소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어요. 주소만 제대로 쓰면 돼요. 아니 근데 이사를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는데 주소를 서초동에서 이름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날인.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사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요거 하면 괜찮아요. 무인, 요거. 자, 공정증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증인을 찾아갑니다. 증인 2명을 데려가야 돼요. 아내하고 아들 데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돼요. 친구나 이웃 중에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받아 적어요. 공증인이. 그리고 낭독을 해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서명 날인하면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 2명이 서명 날인하면 공정증서가 완성이 돼요. 유언은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유언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A가 1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으로는 B, C가 있습니다. 자, A가 돌아가시면 얼마씩 상속받습니까? 5억씩 상속받잖아요. 5억씩. 자, 그런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제 외로웠어요. 동네 다방에 갔더니 D라는 마담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가지고 유언을요, 10억 원을 다 김마담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뭐가 우선합니까, 여러분? 상속법이 우선합니까? 유언이 우선합니까? 유언이 우선해. 유언은 자유라 그랬잖아요. 유언은 자유입니다, 유언. 내가 유언을 어떻게 할지 내 자유에 그걸 존중해줘요. 그래서 D에게 다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유효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유언하고 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 만약에. 그러면요, 요 B, C 입장에서는요, 원래 얼마 받을 수 있었어요? 5억 받을 수 있었잖아요. 한 푼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거의 반. 2억 5천. 이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의 10억 원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5억이 되고 여기는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 주자. 이게 유류분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유언하는 분은 별로 없겠죠.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요 두 자녀 중에 C에게 10억을 다 주는 거예요. C에게. 이러면요, D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래 5억 받을 수 있었는데 2분의 1인 2억 5천을 C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7억 5천이 되고 여기는 2억 5천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게 유류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요 만약에 A가요, 여기가 7억 3억 이렇게 가져라고 유언을 했다 그러면요,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요? 유류분 2억 5천보다 더 받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요. 이 정도 유언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유언의 자유는 보장이 돼요. 보장이 되는데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신에 상속인에게 너무 큰 침해가 된다. 이게. 만약에 9억 원, 1억 원 이렇게 했다. 그러면 D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얼마가 부족합니까? 1억 5천이 부족하니까 1억 5천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A는요, 유언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줄 필요는 없어요. 뭐 똑같이 준다고 뭐 유언이 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는 적어도 유류분만큼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요. 그렇게 유언을 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속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뭐 상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하죠.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의사를 밝히고, 그죠? 내 의사는 뭐 너희들에게 재산을 이 정도씩 물려주고 얼마는 뭐 교회에 기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분쟁이 덜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언을 많이는 안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너희 몫은 이것들이다 이거.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때 분쟁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유류분만큼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유류분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1년.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끝난 거예요.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유류분을 청구할지 말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가족 간의 불화가 오래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에 1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아내가 먼저요? 예. 만일에 아내가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아내가 돌아가셨다 이거야.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과 남편이 되는 거죠. 예.
1대 1대 1.5. 예, 똑같아요. 예, 그리고 잠깐요. 포기각서 썼을 때 네. 자녀들이 자, 여러분, 포기각서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 재산이 있다 이거요.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 양보하면서 나는 상속 안 받겠다 포기각서 쓰잖아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셔야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내가 안 받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나서 마음이 돌변해서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한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기각서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우리 형제가 5이다. 예, 그런데 이제 4명은 그렇게 포기를 해서 이제 한 사람한테 예, 몰아줬을 경우에 예,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5명 중에 1명이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 1명이 없으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4명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명까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못 다 해야 돼요. 못 못 찾는다 그러면 결국 심판으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심판을 해서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조건 전부가 다 참여해야 돼요. 예, 전부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누구한테 얼마 더 이렇게 5명 중에 2명한테 받았을 때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럼 그거 분할 협의한 거 해지할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소송이 가능해요? 안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잖아요. 그거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대로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잖아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분할 협의서에다가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요. 그거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끝이에요. 그 양보했다가 나중에 나 마음 바뀌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LG 소송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기 어렵다고 봐요. 뭐 다른 이야기들 하긴 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뭐 속였다, 뭐 이렇게. 회복 청구권 그런 게 안 되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뭐 내 인감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 근데 확정적인 내 의사가 그렇다라고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상속세는 얼마입니까? 자, 상속세는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만 좀 아시면 돼요. 여러분, 상속이 유리할까요?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과 증여는요, 세금이 똑같아요. 세금이 똑같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억까지는 몇 프로, 몇 억까지는 몇 프로, 이렇게 다 누진 구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상속은 어떤 게 있냐면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10억까지 기본 공제가 돼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는 사람이 상속세를 고민하는 거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배우자가 없는 분이 경우에는 5억입니다. 5억. 5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부동산은 공시가로 주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재산이 많지 않은 분은 상속이 유리한 거예요. 상속이. 근데 증여의 경우도 세율은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증여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에게 나눠주잖아요. 여러 명에게 나눠주면은 그 금액들이 좀 작으면 증여세가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누진율에서 좀 유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긴 한데 자녀들에게 한 증여는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한 증여는 다 합산하게 돼 있어요. 증여세를 내도요? 네, 증여세를 내도요. 그러니 그 정권 괜찮아요. 며느리 뭐 이렇게 사위에게 한 건 5년. 그러니까 증여를 하고 10년은 더 살면 자녀들에게 준 것까지는 다 이제 상속세 고려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아니면 사위나 뭐 며느리에게 한 거는 5년까지 합산해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5년이 넘으면 합산 안 해요. 근데 그 내에 10년이든 5년 내든 그렇게 돌아가시면 다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합산이. 상속세에서요. 예,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신 분은 증여를 미리 하는 게 좋은데 10년 단위로 하고 또 10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10년 뒤에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안 되긴 하겠지만요. 네. 그럼 2억을 증여를 했으면 2억에 대한 자녀의 증여세를 냈잖아요. 네. 그럼 10년 안에 돌아가시고 나면 증여세 낸 거는 고려를 해줘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2억 원을 증여를 받을 때는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속재산이 뭐 몇십억이다 그러면 사실은 상속세 계산에서는 몇십억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니까 누진율이 더 높은 거예요. 2억 원일 때는 10%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40% 구간이더라 그러면은 그 세금 상속세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여세 뺀 나머지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그 네. 상속이 발생됐을 때그 피상속인 재산 변동을 한 10년 동안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 예를 들면 하도 말들이 많은데 그 세무서에서 조사할 때 그 재산 변동 상황은 얼마까지 조사합니까? 뭐 누구는 100만 원 현금 인출한 것까지 다 제하고 네네.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런 소들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상속세는요. 상속세는 일단은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6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세는 신고를 하는데 법원에서 제대로 했는지 이제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이제 안 나와요. 네, 근데 상속 재산이 30억이 넘는다, 50억이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조사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년치는 무조건 봅니다. 10년치 금융 거래 내역은 다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어떤 그 꼼꼼한 세무 공무원은 100만 원짜리도 문제 삼을 거고요. 조금 통이 큰 세무 공무원은 300만 원부터 문제 삼을 거고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 근데 어쨌든 그때 대응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 상속세 조사에 있어서는 약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네. 얼마까지가 세금을 안 내나요? 그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는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 예. 10년 동안. 예. 배우자에겐 6억. 예. 그거까지 이제 그것도 10년이에요. 예. 10년. 예. 그래서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10년 단위로. 예. 예? 예, 관계 없어요. 예.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자녀는 그냥 그게 되나요? 5천만 원이야. 네, 똑같아요. 네. 세금 안 낸다 이거죠? 네. 한꺼번에 보내나? 100만 원씩 분할해서 네, 10년 동안 고려합니다. 자녀가 매월 이렇게 보액을 부모한테 줬을 때 부모가 나중에 죽으면서 상속하면 그걸 인정해 주나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매달 예. 부모한테 생활비를 예, 드렸어요? 많이 예, 주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죽으면 자녀한테 재산을 상속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해주는지. 준 거에 대해서요. 준 거를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그 상속 공제를 해주냐 이거예요? 상속 공제. 상속 공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속 공제는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보통 일괄 공제가 더 커요. 일괄 공제. 10억, 5억, 이렇게. 그거는 누구한테나 되는 거고. 네네네. 이제 조금 보액을 매월 보내주면 네. 제가 그 세무는 아주 전문가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은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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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이 더 간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그게 보통 10년께 나오잖아요. 네. 네. 10년 전 것도 나오나요? 근데 10년치만 합산을 하는 거예요. 10년치. 10년 전에 한 건 관계 없어요. 5천 넘게 한 건 관계 없다고요. 사실 10년 동안 5천 근데 10년 전에 만약에 1억을 증여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증여세를 냈어야 되죠. 만약에 안 냈다면 문제는 되는데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는 있어요. 증여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는 있습니다. 예. 증여세 공소시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손주한테도 해당되고
손주에게 주는 것도 5천만 원일 거예요. 예. 예. 직계 비속은요. 자, 여러분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오시면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하신 우리 강변의 강 변호사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